갑작스럽지만 다음 달부터 아프리카에 5년간 부임하게 됐어. 당신은 한국에서 이 집을 지키며 기다려줘. 저녁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뜬 직후였다. 남편 박준호가 던진 그 한마디에 다이닝룸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이때 나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가 순간 보였던 일그러진 미소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신호였다는 것을. 그리고 반년 후 이 남자가 인생 최악의 지옥과 후회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결혼한 지 꼭 20년. 나 이수진 48세와 남편 박준호 50세는 그림처럼 평온한 부부라고 생각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만큼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주말에는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맛집을 찾아다니는 등 잔잔한 나날을 보내왔다. 준호는 중견 상사의 영업부장이다. 성실하고 일에 열정적인 점이 장점인 남자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었다. 내가 만든 제육볶음과 시금치나물이 식탁에 올라와 있었다. TV에서는 태평한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아프리카 부임이라니. 그렇게 갑자기요?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남편의 얼굴을 쳐다봤다. 응. 회사에서 추진하는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됐어. 케냐 나이로비에 지사를 설립하는 일이야. 아주 명예로운 일이지. 준호는 어딘가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하지만 내 눈을 마주치려 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5년은 너무 길어요. 저도 같이 갈게요. 말은 서툴겠지만 당신 신변 돌보는 것 정도는 아니, 그건 안 돼.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평소 온화한 그가 식탁을 쿵 소리 나게 치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저절로 어깨를 움츠렸다. 어째서요? 부부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이로비는 치안도 불안하고 인프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어. 당신처럼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전업주부가 견딜 수 있는 혹독한 환경이 아니라고. 나는 일 때문에 가는 거지. 당신까지 돌볼 여유는 없어. 짐이 된다니. 잘 들어. 당신은 한국에 남아서 내가 돌아올 곳을 잘 지키고 있으면 돼. 매달 한 번씩 생활비는 꼭 보낼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준호의 말은 마치 상사가 부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차갑고 일방적이었다. 그날부터 준호의 모습은 확실히 이상했다. 부임 준비는 전부 혼자 하겠다며 나에게는 일절 손도 못 대게 했다. 여행 가방에 무엇을 싸는지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예방접종 서류나 비자 수속 같은 걸 내가 구청에 다녀올까 물어도 회사에서 전부 대행해주니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며 퉁명스럽게 굴었다. 더욱 기묘했던 것은 한밤중의 행동이었다. 잠에서 깨면 옆에 준호가 없었다. 조용히 거실로 나가보면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희미하게 밝히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준호의 뒷모습이 있었다. 말을 걸려던 순간 그가 작게 후후하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혹독한 아프리카 부임을 앞두고 어째서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 걸까? 가슴속에 검은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서서히 퍼지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리고 출발 당일 아침. 공항까지 배웅 가겠다며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준호에게 말했지만 그는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 마. 다른 동료들도 있는데 배우자 동반은 나뿐일 거야. 당신이 오면 짐만 돼.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줘. 그렇게 말하며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일도 없이. 도망치듯 택시에 올라타는 그의 뒷모습을 나는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준호가 아프리카로 떠나고 반년이 지났다.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짧은 메시지가 전부였다. 일이 바빠서 연락 못해. 잘 지내고 있어.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 그게 다였다. 전화를 걸어도 항상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라는 자동 안내만 흘러나왔다. 그래도 나는 타지에서 필사적으로 일하는 남편을 믿으며 이 조용한 집을 계속 지키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 입금되는 생활비 통장을 보며 그와의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느끼려 애썼다. 하지만 그 사소한 믿음과 평온은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인 지연의 권유로 오랜만에 서울 시내의 고급 백화점에 쇼핑을 나갔을 때였다. 수진아, 가끔은 숨 좀 돌려야지.
남편 없어서 외로운 건 알지만 말이야. 지연과 웃으며 이야기하던 중 유아용품 매장 앞을 지나칠 때였다. 내 시야 한 구석에 믿을 수 없는 인물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세련된 정장을 입고 다정한 목소리로 웃는 남성. 잘못 볼 리가 없었다. 20년간 가장 가까이서 봐온 그 넓은 등.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있어야 할 남편 박준호였다. 내가 말을 걸려고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내 다리는 콘크리트로 굳어진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준호의 옆에는 그와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기대어 있는 낯선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배는 누가 봐도 확연할 정도로 크게 부풀어 있었다. 잠깐, 수진아, 왜 그래? 갑자기 멈춰서서 옆에서 걷던 지연이 이상하다는 듯 내 얼굴을 들여다봤다. 내 시선 끝을 따라간 지연도 숨을 삼켰다. 저 사람, 준호 씨 아니야? 아니, 아프리카에 부임 중이잖아. 쉿! 나는 지연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재빨리 근처의 큰 관엽식물 그늘에 몸을 숨겼다. 심장이 망치처럼 두근거리고 관자놀이에서 땀이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준호와 그 옆의 여자. 여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다. 부드럽게 웨이브진 밝은 갈색 머리에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몸집은 작고 귀여운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당돌해 보이는 눈매를 하고 있었다. 준호 씨, 이 유모차 진짜 예쁘다. 봐요, 해외 브랜드인데 안전성도 높대요. 여자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준호의 팔을 흔들었다. 오, 정말이네. 유라 씨가 마음에 들면 그걸로 할까? 가격은 신경 쓰지 마. 우리 보물이 탈 거니까. 정말요? 기뻐라. 역시 우리 남편 최고. 남편. 그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준호는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해벌쭉한 미소로 여자의 부푼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건강하게 태어나렴. 아빠는 정말 기대된단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프리카 부임, 케냐 나이로비, 신규 프로젝트 책임자. 전부 거짓말이었다. 그는 한국에 있었다. 심지어 낯선 젊은 여자를 임신시키고 아빠가 되려 하고 있었다. 수진아,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바람 피우는 수준이 아니잖아. 지연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모르겠어. 하지만 저 사람이 박준호인 건 틀림없어. 내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가웠다. 슬픔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과 서서히 끓어오르는 시커먼 분노가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어떡할 거야? 당장 가서 뺨이라도 한 대 갈겨? 지연이 핸드백을 꽉 쥐고 금방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금 여기서 소란 피워봤자 발뺌하거나 도망칠 뿐이야. 그리고 저 여자가 누군지, 준호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상대는 임신 중이라고. 내가 그냥 히스테리 부리는 아내로 몰릴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다. 유모차를 고르며 다정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을 여러 장 사진에 담았다. 셔터 소리가 나지 않도록 무음 카메라 앱을 썼고 동영상도 찍었다. 준호가 우리 보물이라고 말한 음성도 확실히 녹음되었을 것이다. 잠시 후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이 에스컬레이터로 향했다. 따라가자.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두 사람을 미행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간 두 사람이 향한 곳은 외제차들이 즐비한 구역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 키를 꺼내 삑 소리를 냈다. 눈앞에 검은색 고급 SUV의 램프가 깜빡였다. 저 차는? 나는 저절로 숨을 삼켰다. 우리 집 차는 10년도 더 된 국산 소형차였다. 부임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며 차를 바꾸는 건 한참 뒤의 일이라고 준호 자신이 말했었는데 준호가 조수석 문을 열어 여자를 다정하게 에스코트에 태웠다. 그 후 자신도 운전석에 올라타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나는 재빨리 멀어지는 차의 번호판을 사진에 담았다. 믿을 수가 없어. 저런 고급차를. 언제부터? 지연이 망연자실하게 중얼거렸다. 수진아, 너 정말 괜찮아? 괜찮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나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20년의 결혼 생활을 저런 어설픈 거짓말로 짓밟은 것이다.
한 달에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를 던져주며 나는 편의대로 부려먹는 집 지키는 개 취급을 당했다. 지연아, 부탁이 있어. 전에 말했었지? 남편 일 때문에 실력 좋은 흥신소 아는 곳 있다고. 응, 알지. 설마 네가 의뢰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바로 소개해 줄게. 그날 저녁 나는 지연의 소개로 서울 시내의 작은 흥신소 사무실을 찾았다. 노련해 보이는 중년의 탐정 강 실장은 내가 찍은 사진과 차량 번호판 이미지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남편분께서 아프리카에 부임 중이라고 아내분을 속이고 이 여성과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시 차량 소유주와 두 사람의 현재 신변을 조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모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흥신소로 불려간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사모님, 침착하게 들으십시오. 남편분의 거짓말은 단순한 외도나 이중생활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 실장이 두툼한 조사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의 말을 잃었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거기에는 준호가 나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꾸민 끔찍한 계획의 전모가 적혀 있었다. 강 실장은 무거운 손길로 보고서 페이지를 넘기며 사진 한 장을 내 앞에 내밀었다. 그곳에 찍혀 있는 것은 강남의 하늘을 찌를 듯한 고급 타워 팰리스였다. 사모님, 남편분은 아프리카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줄곧 이 타워 팰리스에서 그 여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단 말인가요? 네, 여성의 이름은 한유라, 25세입니다. 놀랍게도 남편분 근무처의 최전무 딸입니다. 전무님의 딸? 그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준호는 예전부터 출세욕이 강했고 언젠가 반드시 임원이 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설마 그 때문에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속이고 젊은 여자에게 손을 댔단 말인가. 더 끔찍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강 실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남편분은 현재 사모님께서 거주하시는 그 집을 멋대로 매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악질적인 부동산 브로커와 결탁하여 사모님을 정신병으로 실종 처리하고 집 명의를 억지로 이전하려는 흔적이 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저 타워 팰리스의 대출금을 갚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온몸에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나를 아프리카 부임이라는 거짓말로 집에 묶어두고 그 사이에 집을 팔아 치워 나를 맨몸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할 셈이었던 것이다.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위에 슬픔을 넘어 온몸의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조만간 남편분이 집으로 돌아올 겁니다. 집문서와 사모님의 인감도장을 훔치기 위해서요. 강 실장의 그 예언은 불과 3일 만에 현실이 되었다. 그날 오후 내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는데 현관 자물쇠가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다. 다녀왔어. 아, 갑자기 한국에서 회의가 잡혔어. 며칠만 잠깐 귀국한 거야. 나타난 것은 준호였다.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검게 탄 피부. 아마 태닝샵에서 일부러 태운 것이리라. 그 일부러 꾸민 듯한 거무칙칙한 얼굴을 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어서 와요. 갑작스러웠네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준호는 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들어오려다 황급히 신발을 벗었다. 아, 바빠서 말이야. 케냐 사업은 순조롭지만 한국 본사에 보고해야 할 자료가 있어서 말이지. 서재에 좀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준호는 서둘러 안쪽 방으로 향했다. 나는 소리 없이 그의 뒤를 쫓았다. 서재 문틈으로 엿보니 준호는 혈안이 되어 책상 서랍을 뒤지고 금고 다이얼을 돌리고 있었다. 찾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집문서와 내 인감도장이었다. 뭘 찾고 있어요? 내가 등 뒤에서 목소리를 내자 준호는 으악 하고 한심한 소리를 지르며 펄쩍 뛰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케냐 사업 보고서가 우리 집 금고 안에라도 있나요? 내 조용한 물음에 준호의 얼굴에 순식간의 초조함과 그리고 적반하장의 분노가 떠올랐다. 시끄러워.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난 엘리트라고.
회사의 중요 기밀을 찾고 있는 거야. 중요 기밀이라. 이 집문서를 말하는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그래, 맞다. 어쩔 건데? 애초에 당신은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기생충 아니야? 20년이나 같이 살면서 애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마누라. 하지만 유라는 달라. 젊고 예쁜 유라가 내 아이를 가졌다고. 당신처럼 주름투성이에 볼품없는 여자는 이제 신물 난단 말이야. 그것은 나의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뿌리째 짓밟는 최악의 모욕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울부짖으며 그의 뺨을 때렸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나는 달랐다. 나는 일절 대꾸하지 않았다. 분노로 얼굴을 찌푸리지도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다. 그저 미동도 없이 표정을 바꾸지 않고 절대 영도의 차가운 눈동자로 눈앞에서 발악하는 비열한 남자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뭐야 그 눈은 뭐라고 말 좀 해봐. 내 섬뜩할 정도의 침묵에 준호는 명백히 당황하고 있었다. 고함치던 기세가 갑자기 꺾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할 말은 그게 다인가요? 내가 낮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준호는 윕 하고 혀를 찼다. 아무튼 난 바쁘니까. 방해하지 마. 준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갈색 봉투와 작은 도장 케이스를 날치기 하듯 움켜쥐더니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갔다. 이걸로 전부 내 거다. 하는 작은 환호성을 남긴 채 쾅 하고 현관문이 난폭하게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막이 감도는 집안에서 나는 훗하고 차가운 미소를 흘렸다. 준호는 눈치채지 못했다. 그가 지금 소중하게 품고 달아난 저 봉투 속 내용물이 내가 사전에 바꿔치기해 둔 새빨간 가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져간 인감도장이 다이소에서 산 싸구려 막도장이라는 것을. 자,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야.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을 열었다. 그리고 한 인물의 연락처를 눌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몇 번의 통화음 끝에 전화기 너머에서 품이 있지만 어딘가 날카로움이 느껴지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누구시죠?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저는 박준호의 아내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네? 준호 군의 아내? 내가 전화를 건 상대. 그것은 준호가 절대로 알려지고 싶지 않았을 의외의 인물이었다. 네. 실은 따님인 한유라 씨와 제 남편에 관해 아주 중요한 보고를 드릴 것이 있어서요. 준호 군의 아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죠? 전화기 너머의 여성. 한유라의 어머니이자 준호의 직장 상사인 최 전무의 부인. 김 여사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목소리를 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는 준호 씨와 결혼한 지 20년이 된 법적인 아내입니다. 따님께서 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며 심지어 임신까지 한 건에 대해. 잠깐만요. 내 말을 자르듯 김 여사의 히스테릭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준호 군은 미혼이에요. 일부러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확인했으니까. 딸의 약혼자에게 장난 전화를 하다니. 당신 같은 품이 없는 아줌마.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쳐넣겠어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또 하는 무기질적인 전자음이 울렸다. 나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귀에서 뗐다.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했다니. 준호의 주도 면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아마 교묘하게 위조한 서류를 보여주었거나 어떤 수단으로 미혼 행세를 한 것이리라. 자존심 강한 전무 일가도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이다. 후후 점점 재밌어지는데. 나는 강 실장이 준비해준 자료를 팔락이며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내 스마트폰이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수신을 알렸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거기 이수진이라는 아줌마 맞아요? 귓가에 파고든 것은 지독히도 앙칼지고 애교 섞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준호의 팔에 매달려 있던 그 여자, 한유라였다. 엄마한테 들었는데 아줌마 준호 씨 스토커 같은 거예요? 망상도 작작 좀 해줄래요? 스토커요? 저는 박준호 씨의 아내입니다만. 나왔네, 그 설정. 아, 준호 씨한테 다 들었거든요. 옛날에 잠깐 사귀었던 찌질한 아줌마가 아직도 집착해서 따라다닌다고요. 유라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로는 말이 안 통하니까 지금부터 직접 만나줄게요. 강남 호텔 라운지로 와요. 차비 정도는 줄 테니까. 일방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고 전화는 끊겼다. 분노보다도 먼저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적의 정보를 캐내고 증거를 잡을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다. 나는 IC 레코더를 가방에 숨기고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라운지. 푹신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던 유라는 내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는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를 입고 테이블 위에는 고급 가방을 과시하듯 놓여 있었다. 반면 나는 동네 마트에 가는 듯한 수수한 카디건과 슬랙스 차림이었다. 우와, 진짜 아줌마네. 그보다 곧 50살이죠? 아줌마를 넘어서 거의 할머니잖아요.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유라는 인사도 없이 강렬한 모욕의 말을 던졌다. 나는 무표정한 채로 웨이트리스에게 허브티를 주문했다. 저기요, 듣고 있어요. 준호 씨가 항상 말했어요. 옛날 여자가 끈질겨서 곤란하다고.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여자로서의 매력은 제로인데 스토커 같아서 기분 나쁘다고요. 유라는 컵에 스트로를 빨며 깔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쏘아보았다. 그래서 당신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러 왔나요? 내가 담담하게 되묻자 유라는 의기양양하게 거드름을 피웠다. 경고해 주려고요. 더 이상 준호 씨랑 우리 가족한테 들러붙으면 경찰 부를 거니까. 우리 아빠는 회사 전무고 아줌마 같은 가난뱅이가 대들어봤자 순식간에 밟아버릴 수 있거든요. 내가 아내라는 증거를 보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증거? 아, 아줌마가 직접 만든 가짜 결혼 반지 같은 거요? 웃기지 마요. 준호 씨는 나랑 결혼할 거예요. 곧 이 뱃속에 아이도 태어날 거고 우리는 강남 타워 팰리스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요. 유라는 부푼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말이에요. 들었어요. 아줌마 사는 집도 쫓겨난다면서요. 준호 씨가 그 낡은 집 팔아서 타워 팰리스 대출금 갚는데 쓴다고 했거든요. 어차피 가진 것도 없죠? 지금부터 박스나 모아서 노숙자 연습이라도 해두시지. 연이어 터져나오는 귀를 의심할 만한 폭언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울부짖거나 멱살잡이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도 그저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 반론하지도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마치 가련한 곤충을 관찰하는 듯한 눈으로 유라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가방 속 IC 레코더는 그녀의 어리석은 발언을 한마디 한마디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뭐야.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기분 나쁜 아줌마네. 내 섬뜩할 정도의 침묵에 유라는 불편해졌는지 짜증을 감추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꾸할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준호 씨에게 속고 있는지 머지않아 싫어도 알게 될 테니까. 부디 지금이라도 그 행복한 꿈을 즐겨두세요. 나는 조용히 일어나 테이블 위에 허브티 값을 정확히 올려놓았다. 패배자의 도망이라니 웃기시네. 아줌마 같은 건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테니까. 등 뒤에서 유라의 앙칼진 고함이 들려왔지만 나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나섰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마자 내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을 보니 탐정 강 실장으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였다. 사모님, 시급히 연락 바랍니다. 남편분께서 부동산 브로커와 함께 그 가짜 집문서를 이용해 강제로 매각 절차를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 내용을 보고 나는 저절로 발걸음을 멈췄다. 준호의 비열한 함정은 집을 빼앗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나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들기 위한 무시무시한 두 번째 함정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 강 실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두 번째 함정이라니요. 나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으로 들어가 탐정 강 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꽉 쥔 스마트폰이 마음 탓인지 작게 떨리는 것 같았다. 사모님, 침착하게 들으십시오. 남편분은 집을 매각하려 했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교묘하게 위조하여 사모님 명의로 악질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의 빚을 진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빚이요? 제 명의로? 네.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입니다. 타워팰리스의 계약금과 한유라에게 사준 고급 명품 등의 선물에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3억 원. 평범한 전업주부가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강 실장의 보고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더욱이 남편분은 그 빚의 담보로 사모님께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시골의 땅을 멋대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무인 최 씨의 권력이나 인맥을 뒤에서 이용해 강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나는 말을 잃었다. 준호는 나에게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빼앗고 집을 빼앗고 심지어 부모님이 남겨주신 소중한 땅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3억 원이라는 막대한 빚만을 떠넘길 셈이었다. 조만간 업자들의 거친 빚 독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모님, 신변 안전을 위해 잠시 호텔이나 친구분 댁에 피신하시는 편이. 아니요,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제 집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가장 가까운 역에서 이어지는 익숙한 주택가의 풍경이 마치 흑백 영화처럼 색이 바래 보였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변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우편함에서 대량의 봉투가 삐져나와 있었다. 독촉장 최종 통고, 법적 조치 이행에 대하여. 빨갛고 검은 흉흉한 글씨가 인쇄된 봉투 더미 속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수상한 대부업체의 이름도 있었다. 거실로 들어와 그 봉투 뭉치를 테이블에 던지는 순간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박준호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진. 슬슬 우편함 내용물 봤을 때인가? 전화기 너머에서 준호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빚, 당신이 한 짓이죠? 제 이름을 멋대로 써서 사람 나쁜 놈 만드네. 당신이 평소 스트레스로 도박에 미쳐서 여기저기서 빚을 잔뜩 진 거잖아. 가엾게도 정신이 병들어서 일부러 동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며 준호는 낄낄 웃었다. 당신 부모님이 남긴 그 낡은 땅 어차피 쓸모도 없잖아. 그걸 담보로 잡으면 어떻게든 빚의 일부는 탕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아, 그래도 남은 빚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갚아야겠지만 편의점 야간 알바든 청소 파트타임이든 죽을 힘을 다해 일하면 되겠네. 경찰에 가면 필적도 다르고 위조라는 게 금방 들통 날 텐데요. 내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준호는 코웃음을 쳤다. 순진하긴. 내 뒤에는 유라 아버지인 최 전무님이 계시다고. 경찰 고위층에도 얼굴이 잘 알려진 분이야. 일개 전업주부의 헛소리 따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남편 부재 중에 외로움에 빚을 만든 불쌍한 아내의 망상으로 처리될 뿐이지. 준호는 완전히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자신은 엘리트 가도를 달리며 젊고 예쁜 아내와 아이를 얻고 타워팰리스에서 우아하게 살아간다. 그 발판으로 20년을 함께한 아내를 빚더미 지옥에 밀어넣는다. 수진, 당신은 이제 끝이야. 얌전히 집에서 나가서 개인 파산이나 하고 박스 집에서 노숙 생활이나 시작하라고. 그럼 이만, 난 이제 유라랑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어야 하니까. 뚝 하고 전화가 끊겼다. 방 안에는 다시 섬뜩한 정적이 돌아왔다. 테이블 위에는 3억 원의 빚 독촉장 더미. 보통의 주부라면 여기서 절망한 나머지 주저앉아 울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후 하고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작게 웃음소리를 흘렸다. 바보 같긴 박준호.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나를 세상 물정 모르는 무력한 전업주부라고 얕보고 내 친정을 시골에 보잘것없는 땅이라며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모른다. 내가 결혼 후 20년 동안 그저 집에서 얌전히 요리와 세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담보로 잡으려 하는 내 친정의 시골 땅이 실은 어떤 의미를 가진 장소인지를. 전무의 권력, 경찰 고위층? 웃기지 마. 나는 일어나 서재 안쪽에 있는 준호가 절대로 열어보지 않는 낡은 선반으로 향했다.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묵직한 검은 가죽 파일. 그것을 꺼낸 내 눈에는 더 이상 한 점의 슬픔도 없었다. 있는 것은 냉혹할 정도의 반격 의지뿐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온다면 가르쳐 줄게.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서재 안쪽에서 꺼낸 묵직한 검은 가죽 파일. 그 안에는 준호가 혈안이 되어 찾던 우리 집의 진짜 집문서뿐만이 아니었다.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지뢰를 밟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나는 파일에서 두툼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한 장은 준호가 다니는 대기업 대한상사의 주식 보유 증명서였다. 거기에는 내 이름 이수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보유율은 전체의 15%사. 나는 남편이 다니는 그 거대 기업의 최대 주주였던 것이다. 준호는 내 친정을 시골의 작은 자영업이라고 믿고 있었다. 결혼 인사를 드릴 때 아버지가 일부러 소박한 차림으로 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는 천재적인 투자자였고 대한상사의 창업 위기를 막대한 자금으로 구원한 큰손이었다. 나는 그 막대한 자산과 주식을 모두 상속받았지만 견실한 삶을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켜 준호의 월급 범위 내에서 평범한 전업주부로 살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한 장의 서류. 이것이야말로 준호가 3억 원 빚의 담보로 억지로 빼앗으려 하는 시골의 낡은 땅의 등기 권리증이다. 확실히 위치는 지방의 산골이지만 실은 지금 대한상사가 사운을 걸고 추진하는 국제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지였다. 최 전무는 프로젝트 예정지에 내 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하지만 정식으로 매입하려면 수십억 원은 좋게 들 것이다. 그래서 준호에게 자기 딸을 붙여 나를 정신병으로 실종된 아내로 만들고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계획한 것이 틀림없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아내 친정에 가치 없는 땅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들떠있는 불쌍한 광대일 뿐이다. 그때였다. 딩동하고 현관 인터폰이 울렸다. 빚 독촉하러 온 깡패들인가 싶어 나는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거기에 비친 것은 험악한 남자들이 아니었다. 잘 다려진 고급 정장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 한 명이 조용히 서 있었다. 왕 회장님? 나는 놀라면서도 곧바로 현관문을 열었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준호 회사의 최고 수장, 대한상사의 대표이사 회장, 왕건우 그 사람이었다. 왕 회장님은 회사 내에서 유일하게 내가 최대 주주라는 사실을 아는 인물이며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로서 나를 딸처럼 아껴주셨던 분이기도 하다. 수진 아가씨, 갑작스러운 방문 용서하게. 아무래도 직접 사과와 상담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네. 왕 회장님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개 드세요, 회장님. 앉으시지요. 나는 그를 거실 소파로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실은 최 전무와 자네 남편인 박준호 군의 수상한 움직임은 내 귀에도 들어오고 있었네. 최 전무는 회사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횡령하여 딸이 사는 타워팰리스 구입에 사용한 혐의가 있네. 그리고 무엇보다 왕 회장님은 고뇌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수진 아가씨가 소유한 그 중요한 땅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네. 빚까지 날조하다니. 우리 회사 임원과 사원이 아가씨에게 이토록 큰 고통을 안겨준 것에 대해 회장으로서 사죄해도 모자라네. 회장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준호 씨는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애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 볼품없는 기생충이라고요. 그리고 한유라는 저를 평생 나락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가난뱅이라며 비웃었죠.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왕 회장님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물들었다. 무엇이? 그 천지 분간 못할 어리석은 것들이. 저는요, 회장님. 그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들의 추악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식어버린 찻잔을 바라보며 훗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제가 무력한 주부라서 잠자코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는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침묵했던 겁니다. 내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산전수전 다 겪은 경영자인 왕 회장님조차 순간 숨을 삼키는 것이 느껴졌다. 회장님, 회사로서도 최 전무를 확실히 축출하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시지요. 그렇네, 상대도 교활해서 지금 상태로는 결정타가 부족해. 그렇다면 제가 그 증거를 끌어내 보이겠습니다. 그들이 가장 방심하고
가장 의기양양해지는 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을 겁니다. 그를 위한 최고의 무대를 함께 준비해 주시겠어요? 내가 계획의 전모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왕 회장님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윽고 깊은 납득과 함께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아가씨. 돌아가신 아버님을 방불케 하는 멋진 지위야. 전사적으로 전면 협력하겠네. 우선은 나는 테이블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3억 원 빚 독촉장을 내려다보았다. 저 바보 같은 빚쟁이들을 그대로 두죠. 박준호가 설치한 덫을 그대로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날 저녁 내 스마트폰에 준호로부터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내일 유라 데리고 내 친정 땅 감정받으러 간다. 저항해도 소용없어. 넌 이미 끝났으니까. 화면 너머에서 추악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짓고 있을 남편의 얼굴을 상상하며 나는 그저 한마디 답장을 보냈다. 마음대로 해요. 그래 마음대로 해봐. 당신이 향하는 그곳은 당신 자신이 떨어질 끝없는 지옥의 입구일 테니까. 다음 날 아침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하늘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집 거실에는 구역질이 날 만큼 불온한 공기가 가득했다. 어이, 빨리 도장 찍으라고. 그러면 이 형님들도 얌전히 돌아가 주실 테니. 소파에 거만하게 앉은 준호 옆에는 보기에도 험상궂은 뱀 같은 눈을 한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명은 화려한 셔츠 단추를 활짝 열어 젖혔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운동복 차림으로 끊임없이 다리를 떨고 있었다. 준호가 빚처리를 의뢰했다는 악질 사채업자들이다. 그 옆에는 해실해실 엷은 미소를 띤 값싼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준호와 결탁한 부동산 브로커 박 씨다. 사모님, 고집이 세시네요. 3억 원이나 되는 빚, 지금의 사모님께서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그 시골 땅이랑 이 집을 넘긴다고 사인만 해주시면 저희가 특별히 빚을 청산해 드리겠습니다. 박 씨가 기름기 낀 손으로 불공정한 매매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다. 3억 원 빚이라니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 이름을 도용당한 거예요. 내가 조용히 말하자 준호가 캬하고 저속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아직도 그딴 소리를 해? 증거는 전부 갖춰져 있다고. 네가 밤마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만든 빚이라고 말이야. 안 그래요 형님들? 사모님. 당신 필체의 차용증도 확실히 있다고. 발뺌하면 힘으로라도 받아낼 수밖에 없어. 험상해진 남자가 테이블을 쿵 하고 치며 나를 위협하듯 몸을 내밀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남자의 거친 숨결이 얼굴에 닿을 거리까지 다가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저 허공을 응시했다. 그 무반응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남자는 다보하고 혀를 찼다. 그때 준호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오, 유라야. 지금 막 그 쓰레기 처리하는 중이야. 준호는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바꾸고 애인인 유라와 통화를 시작했다. 어머, 준호 씨. 아직도 그 아줌마 버티고 있어요? 빨리 쫓아내요. 나 곧 새 가구 사러 가고 싶은데. 아, 그 아줌마 낡은 옷 같은 거 전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마당에 던져버려요. 그 앙칼지고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듯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그래야지. 유라 말이 맞아. 어이 수진 들었어? 젊고 예쁜 진짜 아내가 될 분의 명령이라고. 너처럼 애도 못 낳는 가치 없는 중고품은 빨리 사라지라는 소리야. 준호는 내 머리채를 난폭하게 잡고 억지로 고개를 들게 했다. 너는 말이야 내 출세에 방해만 돼. 최 전무님 따님과 결혼하면 내 미래는 보장된 거라고. 너처럼 가난하고 촌스러운 여자가 옆에 있으면 창피해서 회사도 못 가겠어. 20년이나 먹여 살려줬으니까 마지막 정도는 내게 도움이 돼봐. 그 땅을 내놓으라고. 이 빌어먹을 기생충. 쓸모없는 여자. 낡아빠진 쓰레기야. 2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도저히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이 차례로 쏟아졌다. 부동산 업자 박 씨도 사채업자들도 그것을 구경거리라도 보듯 희죽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럼에도 침묵을 지켰다. 마음속으로는 왕 회장님과 약속한 반격의 시각을 냉철하게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뭐야. 아까부터 입 다물고 있고 기분 나쁘게. 준호가 내 손을 뿌리치고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였다. 어이,
이 여자가 사인 안 해도 실종 신고는 할 수 있는 거지? 네, 남편분의 증언과 저희가 준비한 진단서만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정신병으로 거액의 빚을 남기고 야반도주한 아내라는 시나리오는 완벽합니다. 그들은 내가 눈앞에 있는데도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계획을 태연하게 의논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나는 조용히 코트 속 녹음기에 담고 있었다. 젠장. 이 여자를 밖으로 끌어내. 사인은 나중에 지문이라도 찍으면 되잖아. 준호의 신호에 사채업자 2명이 내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기다리세요. 내가 처음으로 명확하고 방울소리처럼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채업자들의 움직임이 멈추고 준호가 의아한 듯 눈썹을 찌푸렸다. 뭐야, 이제야 항복할 마음이 생겼어? 아니요, 당신이 데려온 저 부동산 업자분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나는 해실거리는 박 씨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시골 땅, 대한상사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예정지 맞지요? 땅값이 폭등할 걸 알면서 준호 씨에게 헐값에 빼앗게 하려는 거고요. 하지만 그 땅의 등기상 소유자가 저 개인 명의가 아니라 어떤 재단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시나 보죠? 박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재단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 땅은 당신 부모님, 제 부모님께서 설립하신 환경보호재단이에요. 제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개인의 빚 담보로는 법적으로 1mm도 움직일 수 없어요. 오히려 그곳은 현재 대한상사 회장님 직속 프로젝트로서 엄중한 보호를 받고 있을 텐데요. 준호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회장님 직속? 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죠. 아, 마침 딱 좋네요. 현관 앞에 또 다른 손님들이 도착한 것 같으니 그 말과 동시에 집 앞에 여러 대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심지어 그것과는 별개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까지 가까워지고 있었다. 뭐야? 경찰차? 준호가 황급히 창밖을 내다보고는 그 얼굴을 경악과 공포로 일그러뜨렸다. 그곳에는 준호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인물이 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현관문이 활짝 열리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 함께 위험 있는 여러 명의 남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것은 대한상사 대표이사 왕건우 회장, 그리고 그 뒤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 여러 명과 안경을 쓴 지적인 분위기의 남성, 내가 사전에 왕 회장님을 통해 의뢰해둔 기업 분쟁 전문 변호사가 서 있었다. 회장님, 어째서 여기에?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가짜 집문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넋이 나간 듯 큰 소리를 내며 얼어붙었다. 그 얼굴은 조금 전까지의 오만한 미소는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갔다. 박준호 군, 자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나에게 설명해 주겠나? 왕 회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른 땅울림처럼 거실에 울렸다. 아닙니다. 이건 아내가, 맞아요. 이 여자가 멋대로 빚을 져서 제가 남편으로서 뒤처리를, 네, 박 사장님, 그렇죠. 준호는 필사적으로 부동산 브로커 박 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박 씨는 경찰의 모습을 본 순간 이미 창가에서 도망칠 길을 찾으려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경찰관님들, 이 남자들입니다. 저를 협박해서 억지로 사인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내가 소리치자 경찰관들이 일제히 움쓰겼다. 어이, 당신들. 부동산 거래에 관한 강요죄 및 불법 침입 혐의가 있어. 서에서 자세히 이야기 좀 듣지. 잠깐만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 달라고. 험상렘은 남자가 허둥대며 준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지만 경찰관에게 팔을 붙잡혀 그대로 현관으로 끌려나갔다. 박준호 군, 자네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나? 왕 회장님이 바닥에 떨어진 가짜 집문서를 천천히 주워들고 한번 훑어본 뒤 코웃음을 쳤다. 이런 조잡한 위조 서류로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이신 이수진님을 속이고 나아가 사운을 건 프로젝트의 부지를 부당하게 빼앗으려 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대한 상사에 대한 중대한 배임 행위이자 범죄다. 최대 주주? 수진이가? 준호는 덜덜 무릎을 떨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이 여자는 그냥 애도 못 낳고 사회에 아무 쓸모도 없는 전업주부라고. 회장님, 속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자 친정은 그냥 시골의 낡은 집이고 최 전무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를 처리하면 그 땅이 공짜로 손에 들어오고 저는 임원이 될 수 있다고요. 준호의 입에서 차례로 추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왕 회장님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보이스 레코더를 멈췄다. 방금 발언, 최 전무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증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박준호 씨. 아, 준호는 자신이 제 무덤을 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당신, 나를 쓸모없는 여자라고 했죠.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고도 했고요. 나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준호를 내려다보았다. 그 차가운 침묵에 준호는 떨면서 수진아, 미안해. 그건 말실수였어. 하고 중얼거리며 내 발밑에 매달리려 했다. 만지지 마. 더러워. 내가 얼음 같은 목소리로 뿌리치자 왕 회장님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박준호 군을 금일부로 징계 해고 처분한다. 그리고 최 전무에 대해서도 이미 이사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자네들이 횡령한 자금의 출처와 부당한 빚 위조,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할 테니 각오하게. 그때였다. 준호의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한유라의 이름. 준호는 구원을 요청하듯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잠깐 준호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지금 회사에서 경찰에 끌려갔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짐을 전부 빼라고 하고. 싫어. 나 곧 아기 태어나는데 노숙자라니 절대 싫어. 어떻게 좀 해봐요. 비명 같은 절규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스마트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그저 망연자실하게 입을 벌리고 있었다. 유라야, 이제 끝이야. 끝? 장난쳐요? 당신이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돈 없는 대머리 아저씨한테는 관심 없다고. 사기꾼. 최악이야. 철컥하고 일방적으로 전화가 끊기는 소리가 울렸다. 준호의 유일한 희망이자 나를 모욕하는 최대의 무기였던 젊은 애인과 아이라는 환상이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 그들이 맛봐야 할 지옥의 아주 작은 입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준호에게는 아직 본인조차 깨닫지 못한 최대의 벌이 남아 있었다. 자, 변호사님. 다음은 저 타워팰리스에 있는 그녀에게로 가볼까요? 나는 일어나 왕 회장님과 변호사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깊게 미소 지었다. 강남의 노른자 땅에 우뚝 솟은 통유리로 된 거대한 타워팰리스. 준호가 아프리카에서의 혹독한 생활이라며 나를 속이고 그 뒤에서 젊은 애인과 함께 호의호식하던 기만의 상징이다. 로비를 지나 고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 왕 회장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집의 구입 자금 출처는 최 전무가 관련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네. 그리고 그 관련 회사의 최대 주주 또한 수진 자네라네. 어디까지나 제 것을 탐냈군요. 나는 층수 표시가 올라가는 것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냉정했고 냉혹할 정도의 결의에 차 있었다. 최상층에 가까운 층에서 내려 묵직한 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앙칼진 여자의 비명이 들려왔다. 싫어. 내가 왜 이런 짐을 싸야 하는 건데. 준호 씨는 어딨어? 아빠는 뭐 하는 거야? 변호사가 인터폰을 누르자 몇 초 후 헝클어진 머리를 한 한유라가 얼굴을 내밀었다. 며칠 전 호텔 라운지에서 보였던 거만한 표정은 사라지고 없었다. 얼굴은 눈물과 마스카라로 엉망진창이었다. 뭐야 당신들? 여긴 왜 왔어? 유라는 나를 보자마자 증오를 드러내며 소리쳤다. 오랜만이네요. 이사 준비는 잘 돼가나요? 내가 담담하게 묻자 유라는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이사? 웃기지 마. 여긴 준호 씨가 날 위해 사준 우리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당신처럼 버림받은 패배자 아줌마가 들어와도 되는 곳이 아니야. 아빠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당신 같은 건 순식간에 감옥에 보내버릴 거라고. 준호 씨도 말했어. 저 아줌마는 머리가 이상하니까 적당히 돈 쥐어주고 정신병원에 쳐넣어 버리겠다고. 당신은 평생 어두운 방에서 벽이랑 대화나 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뒤에 서 있던 왕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최 전무의 딸이여, 말을 삼가게. 자네 아버지는 방금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임의 동행 요구를 받았네. 이제 자네를 지켜줄 권력 따위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네, 아빠가 경찰에? 그뿐만이 아닐세. 자네가 지금 당연하다는 듯 서 있는 이 집, 그리고 자네가 몸에 걸치고 있는 그 명품들, 가구들, 모든 것은 수진 아가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산에서 훔친 돈으로 구입된 것이네. 금일부로 이 건물에는 가압류가 집행될 걸세. 변호사가 압류 명령서를 유라의 눈앞에 내밀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일 거야. 준호 씨는 자기가 엘리트라고. 이 아파트도 자기 월급이랑 아빠 도움으로 샀다고. 박준호 군의 연봉으로 이 정도 수준의 타워 팰리스를 살 수 있을 것 같나? 왕 회장님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는 자네라는 장난감을 손에 넣기 위해 수진 아가씨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나아가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야. 자네는 그 공범자 혹은 작물을 취득한 수혜자로서 앞으로 엄중한 추궁을 받게 될 걸세. 아, 유라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바람에 거실 테이블에 장식되어 있던 고가의 크리스털 화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흩어진 파편을 차갑게 바라보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있잖아요, 한유라 씨. 당신은 나에게 말했죠. 아줌마를 넘어 거의 할머니라고. 노숙자 연습이라도 해두라고도 했고요. 나는 그녀의 눈앞에 쭈그려 앉아 그 겁에 질린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유감이지만 노숙자가 되는 건 당신 쪽인 것 같네요. 당신이 자랑하던 그 사치스러운 생활도 뱃속 아이를 위한 고급 유아복도 모든 것은 나의 관대함 위에 세워진 가짜였던 거예요. 살려주세요, 사모님.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내 스커트 자락을 잡으려 했다. 곧 아기가 태어나요.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어요. 준호 씨한테 속은 거예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나는 그 손을 조용히 하지만 힘주어 뿌리쳤다. 살려달라고? 피해자? 어느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아이가 없어서 엄마의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하지만 말이죠. 아이를 이용해서 도망치려는 당신의 모습만큼 추한 것은 없어요. 나는 일어나 방의 큰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 아래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 준호와 유라는 여기서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을 것이다. 변호사님, 나머지는 절차대로 진행해 주세요. 이 방에 있는 것은 한 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모두 목록화해서 매각 대금의 일부로 회수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방을 나서려던 그때 유라가 등 뒤에서 마지막 발악 같은 목소리를 냈다. 기다려. 아직 안 끝났어. 준호 씨는? 준호 씨는 아직 내 편이야. 그 사람은 날 사랑한다고. 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문을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가르쳐 줄게요. 당신이 믿는 그 박준호 씨의 사랑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내 말에 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절규했다.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준호가 그녀를 선택한 진짜 이유가 단순히 젊음이나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야말로 그녀와 준호를 영원히 갈라놓을 가장 잔혹한 독약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함께 구치소 면회실에 있었다. 아크릴판 너머로 나타난 준호는 어제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지친 표정이었다. 하지만 나를 보자마자 그 탁한 눈동자에 다시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다. 뭐 타러 왔어? 최대 주주님께서 비참한 내 꼴을 비웃으러 오셨나?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도끼를 품고 있었다. 비웃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저 20년간의 관계를 청산하고 싶었을 뿐. 나는 차가운 의자에 깊숙이 앉아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청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는 최 전무님과 함께 내 땅을 빼앗고 재기할 거였어. 유라 뱃속에 아이도 태어날 거고
나에게는 아직 미래가 있다고. 너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낳지 못하는 볼품없는 여자와는 달라. 나는 아빠가 될 거라고. 너와의 20년은 내 인생의 시간 낭비였어. 애도 못 낳는 내 탓에 내가 얼마나 눈치 보며 살았는지 알아? 이 결함품 같으니라고. 준호는 몸을 내밀어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쳤다. 그 말은 20년간 내가 계속 들어왔고 스스로를 탓하게 만들었던 저주의 말 그 자체였다. 옆에서 기록을 하던 변호사가 불쾌한 듯 얼굴을 찌푸렸지만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이걸 가져왔어요. 나는 가방 속에서 낡은 진단서 한 장을 꺼냈다. 15년 전 날짜가 찍힌 어느 유명 대학병원의 불임 검사 결과지였다. 뭐야 그건. 기억나요? 15년 전 당신이 업무 스트레스로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검사 받으러 데려갔을 때 말이에요. 당신은 결과는 이상 없음이라고 말하고 진단서를 나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바로 버렸죠. 준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입술이 작게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요, 그 후 쓰레기통에서 그걸 주워서 계속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를 쓸모없는 여자라고 욕할 때마다 이걸 보며 견뎌왔어요. 언젠가 당신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으니까. 나는 진단서를 아크릴판에 대고 그에게 들이밀었다. 무정자증. 이게 15년 전 당신의 진짜 검사 결과예요. 박준호 씨, 당신은 처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요. 거짓말이야. 그런 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럼 유라 뱃속의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건데? 그 아이는 내 아이야.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거라고. 준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고 절망적인 울림이 섞여 있었다. 당신은 최전무의 딸인 한유라 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녀를 유혹했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 한구석으로는 알면서도 그것을 최 씨 가문의 후계자로 이용하기로 결심한 거고요. 아니야, 몰라. 내 아이야. 유라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어. 아니요. 한유라 씨는 당신 외에도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것은 탐정 강 실장님이 찾아낸 그녀의 SNS 비공개 계정 게시물과 남성들과의 대화 기록이에요. 나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다. 거기에는 유라가 오늘의 호구는 직장 상사의 대머리 부하 박준호. 엘리트인 척하지만 완전 아저씨. 아빠 지위가 탐나서 내 뱃속 애가 누구 애인지 의심도 안 하고 아빠 되겠다고 신났음. 진짜 아빠는 지난번 술자리에 있던 누구겠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 최 씨 집안 손주로 키워서 평생 호강하면 되니까. 라고 적은 화면에 스크린샷이 나란히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자신의 불륜을 숨기고 친정 돈을 마음대로 쓰기 위한 편리한 아빠 역할로 당신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최대 주주인 아내에게서 땅을 빼앗기 위해 그녀의 거짓말에 편승하고 스스로마저 속여왔던 거고요. 면회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준호는 아크릴판에 이마를 대고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년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상처 입히고 모든 책임을 떠넘겨왔던 거짓말. 그 토대가 되었던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진단서 한 장과 애인의 배신으로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한때 자신감에 넘쳐 나를 내려다보던 엘리트 상사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거짓말로 얼룩진 불쌍하고 초라한 중년 남자가 진흙탕처럼 울고 있을 뿐이었다. 준호 씨, 이걸로 드디어 우리는 진짜 의미에서 남이 될 수 있겠네요. 나는 일어나 코트를 걸쳤다. 당신이 멋대로 만든 3억 원의 빚은 위조 서류임이 증명되었으니 제가 갚을 필요는 없어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횡령한 회사 돈과 저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가장 잔혹한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이 앞으로 들어갈 감옥 안에서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20년간 당신 옆에서 웃고 있던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의 거짓말을 용서해 왔었는지를. 기다려, 수진아.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전부 내가 나쁜 놈이야. 용서해줘.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등 뒤에서 울리는 준호의 절규를 무시하고 나는 면회실을 나섰다. 무거운 철문이 닫히는 소리. 그것이 나의 20년간의 결혼 생활에 찍힌 마지막 마침표였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 바람이 뺨을 스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맑았다. 하지만 복수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준호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지금. 남은 한 명의 적, 애인 유라에게 가할 마지막 일격이 남아 있었다. 자, 변호사님, 유라 씨에게는 그 선물이 도착했나요? 네, 방금 그녀가 피신해 있는 친정 쪽으로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물의 내용물을 알게 되면 유라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의미의 지옥을 보게 될 것이다. 최 전무의 자택. 평창동의 광대한 저택은 이제 과거의 위엄을 잃고 묘지 같은 정적과 살벌함이 감돌고 있었다. 싫어. 이런 거 인정 못해. 내가 왜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데. 거실에 울려 퍼지는 것은 유라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그녀는 며칠 전 타워 팰리스에서 쫓겨나 맨몸으로 친정에 도망쳐와 있었다. 하지만 그곳도 안전한 곳은 아니었다. 아버지인 최 전무는 횡령과 배임으로 체포되었고 저택에도 압수수색의 손길이 뻗쳐 있었다. 유라야, 조용히 하렴. 지금 아빠 변호사님이랑 이야기 중이잖니. 어머니인 김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딸을 말렸다. 하지만 그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놓인 고급 브랜드 찻잔이 달그락 소리를 냈다. 아빠가 체포되다니 뭔가 잘못된 걸 거야. 전부 그 더러운 아줌마 짓이야. 그 최대 주주라고 사칭하는 괴물이 아빠랑 준호 씨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그 볼품없는 여자가 어디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거야? 분명 어디 돈 많은 늙은이한테 몸이라도 팔아서 주식을 받았겠지. 역겨워. 존재 자체가 공해야. 그 아줌마는. 유라는 미친 듯이 쿠션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때 현관 차인벨이 차갑게 울렸다. 뭐야? 또 경찰? 아니면 기자들? 유라가 겁과 분노가 섞인 얼굴로 현관으로 향했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였다. 한유라님, 이수진님 대리인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줌마가? 유라는 날치기 하듯 봉투를 받아들었다. 두툼한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USB 메모리 하나가 들어있었다.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급격하게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거기에는 그녀가 SNS 비공개 계정에 적었던 수많은 진실들이 인쇄되어 있었다. 오늘의 호구는 이거. 대머리 아빠 부하 박준호. 엘리트인 척하지만 완전 아저씨. 아빠 지위가 탐나서 내 뱃속 애가 누구 애인지 의심도 안 하고 아빠 되겠다고 신났음. 진짜 아빠는 지난번 술자리에 있던 누구겠지 뭐. 그래도 상관없어. 최 씨 집안 손주로 키워서 평생 호강하면 되니까. 뭐야 이건? 왜 이런 게. 유라야, 그거 뭐니? 이리 줘봐. 김 여사가 억지로 서류를 빼앗았다. 읽어 내려갈수록 김 여사의 눈은 경악으로 커졌다가 이윽고 경멸의 빛으로 물들어갔다. 너, 이 뱃속의 아이, 준호 씨 아이가 아니니?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애를. 아빠를 속여서 최 씨 집안 호적에 올리려고 했어? 아니야, 엄마. 이건 그 아줌마가 만든 조작이야. 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결정타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서류 마지막에는 변호사 명의로 된 손해배상 청구 및 위자료 청구 통지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금액은 준호와 유라가 불법적으로 유용한 금액의 전액 반환, 그리고 나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합계 10억 원이 넘는 청구였다. 게다가 USB 메모리 안에는 유라가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온 여러 남성들의 증언 영상이 담겨 있었다. 끝났어. 이제 다 끝이야. 김 여사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아빠는 구속, 집은 압류, 게다가 너는 신원불명의 아이를 임신한 채 10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 그 아줌마는 우리를 그냥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야. 가족 전부를 산채로 지옥에 떨어뜨리려는 거야. 싫어. 나는 한유라라고. 선택받은 사람이야. 왜 저런 밑바닥 아줌마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데. 유라는 거실의 큰 거울을 향해 미친 듯이 소리쳤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선택받은 영예가 아니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자신이 뱉은 거짓말의 무게에 짓눌리려 하는 추악한 범죄자의 딸일 뿐이었다. 그때 유라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떴다. 그것은 그녀가 아빠로 이용하고 버렸던 남자 박준호로부터 온 것이었다. 면회실에서 내가 들이민 진실을 알게 된 후에 절망이 담긴 메시지였다. 유라야, 네가 날 속인 거였어? 그 아이, 내 아이가 아니었구나. 나는 너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너도 같이 끌고 갈 거야. 메시지와 함께 보내진 것은 준호가 독단적으로 유라의 비공개 계정 내용을 회사 내부 네트워크와 거래처에 일제히 전송했다는 보고였다. 비명이 고급 주택가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자존심, 명예, 미래, 그리고 도망칠 길조차 모두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지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진짜 절망이란 돈이나 명예를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가장 얕보고 바보 취급했던 상대에게서 영원히 무시당하고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 무렵 왕 회장님과 함께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시골 땅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준호 일당이 빼앗으려 했던 욕망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온화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수진 아가씨, 이걸로 모든 게 정리되었군.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들에게 진짜 결말을 보여줘야죠. 나는 온화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미소 지었다. 역전극은 이제 통쾌함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최 전무의 저택이 압류되고 말 그대로 돌아갈 곳을 잃은 한유라. 그녀가 마지막으로 취한 행동은 체면불고하고 직접 단판을 짓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기신 강북의 별장 응접실에서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과거 아버지가 교류했던 각계 거물들이 초대되었던 역사 깊고 묵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왕 회장님도 변호사도 내 등 뒤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문 열어, 나와, 이 괴물 아줌마. 정적을 깨는 고함과 함께 유라가 응접실로 난입했다. 그녀를 제지하려던 사용인을 밀치고 너덜너덜해진 명품 코트를 휘날리며 내 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앉은 채로 찻잔을 받침에 내려놓았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렸다. 유라의 얼굴은 증오와 공포로 일그러져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 같은 형상이었다. 당신 때문에 아빠는 구속되고 엄마는 미치기 직전이야. 준호 씨도 그딴 비참한 편지나 보내고 만족해? 20년이나 헌신하고 버림받은 분풀이로 온 가족을 몰살시킬 셈이야? 이봐, 대답 좀 해보라고. 이 쓸모없는 여자. 당신한텐 마음이란 게 없어?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행복해지려는 나를 이제 곧 태어날 아기를 같이 끌고 갈 셈이냐고. 추악해. 정말 추악해. 거울 본 적 있어? 당신 그 차가운 얼굴 꼭 노처녀 귀신 같다고. 그냥 죽어버려. 당신 같은 음식물 쓰레기는. 유라는 책상 위에 찻잔 세트를 엎으려고 손을 뻗었다. 하지만 그 손은 변호사에 의해 힘껏 제압당했다. 놔. 만지지 마, 이 개 같은 놈아. 너도 이 아줌마한테 돈으로 매수됐지? 얼마 받았어? 우리 아빠가 훨씬 더 대단하다고. 한유라 씨.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자비심마저 느껴질 만큼 온화했다. 당신 말대로 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말이죠. 그 덕분에 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자산을 어디에 써야 할지 20년에 걸쳐 차분히 생각할 수 있었답니다. 최대 주주면 다야? 네가 지금 누구한테 빚을 지고 있는지 정말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그는 여러 장의 법적인 양도 증명서를 유라 앞에 늘어놓았다. 이게 뭐야? 채권? 박준호 씨가 만든 3억 원의 빚, 그리고 최 전무가 비자금 조성에 이용했던 관련 회사에 대한 부채, 나아가 당신이 살던 타워팰리스의 미납 대출금, 그 모든 채권을 오늘부로 저희 재단이 전부 매입했습니다. 유라의 움직임이 얼어붙은 듯 멈췄다. 즉 한유라 씨, 현재 당신과 당신 가족이 안고 있는 총액 20억 원에 가까운 빚, 그 채권자는 은행도 그 험악한 사채업자도 아닌 바로 저예요.
유라의 입에서 넋이 나간 듯한 소리가 새어 나왔다. 나는 당신을 감옥에 보낼 생각도 억지로 쫓아낼 생각도 없어요. 다만 당신은 지금부터 평생 나의 소유물로서 이런 단위까지 그 죄를 갚아나가게 될 거예요.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어떤 가게에서 일하든 그 월급의 대부분은 내 계좌로 자동 이체될 겁니다. 개인 파산은 시켜주지 않을 거예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법적인 그물을 짜놨으니까요. 그런 게 용납될 리가 없어. 용납되지 않을 짓을 한 건 어느 쪽이죠? 나의 20년을 거짓과 모욕으로 짓밟은 건 누구죠? 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과거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올바른 힘의 사용법이 있었다. 악을 멸하는 것이 아니다. 악을 길들여 그 일생을 바쳐 속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진실을 가르쳐 줄게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응접실 안쪽 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유라가 가장 만나고 싶지 않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의외의 인물이었다. 유라는 그 인물의 얼굴을 본 순간 허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타난 것은 과거 유라가 SNS 비공개 계정에서 진짜 애인이라 부르며 최 씨 집안의 돈을 횡령해 바치던 전직 호스트 레오였다. 하지만 지금의 레오에게 과거의 화려한 모습은 없었다. 그 눈은 죽은 생선처럼 탁했고 내 비서의 감시 아래 떨고 있었다. 레오, 네가 왜 여기에? 도망쳤잖아. 유라야, 미안하다. 이 사모님께는 이길 수가 없어. 레오는 덜덜 떨며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친구도 저희 재단에서 막대한 융자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는 제 지시에 따라 당신과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진실을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라 씨, 당신이 누구 아이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그 아이의 DNA 감정에 대해서도 말이죠. 유라는 말도 안 되는 비명을 지르며 카펫을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긁었다.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던 애인도, 이용했던 남편도, 자랑스러웠던 아버지도, 모든 것이 내가 손바닥 위에서 굴리던 장기말에 불과했던 것이다. 준호 씨는 감옥에서 일생을 마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당신은 자유예요. 빚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족쇄에 묶인 채 이 넓은 세상에서 빌어먹고 살아갈 자유가 있다고요. 나는 울부짖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고 레오와 비서에게 퇴실을 명령했다. 방에 남은 것은 나와 절망한 나머지 실금할 정도로 떠는 유라뿐이었다. 자, 돌아가세요. 당신의 새로운 지옥의 시작을. 내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때 등 뒤에서 대기하던 변호사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해졌다.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구치소의 박준호로부터 긴급 전원입니다. 그가 면회실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 변호사의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어올랐다. 극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이야기를 더욱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밀어넣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준호가 뭐라고 했다는 거죠? 수진 씨가 오랫동안 찾고 있던 20년 전 그 진실의 단서는 케냐 나이로비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로비? 그가 거짓말로 간다고 했던 그 장소? 왜 이제 와서 그 이름이 나오는 걸까? 역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숨기고 있던 진짜 마지막 비밀. 그것이 마침내 송곳니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나이로비. 왜 이제 와서 그곳의 이름을. 나는 응접실 창가에 선 채 망연자실했다. 20년 전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오빠 이진우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장소. 그곳이 바로 케냐 나이로비였다. 당시 아버지의 사업을 이을 예정이었던 오빠의 죽음으로 아버지는 심신이 무너졌고 그 몇 년 후 세상을 떠나셨다. 준호가 내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비극 직후였다. 사모님, 즉시 왕 회장님을 통해 현지의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 PC를 내 앞에 내밀었다. 박준호는 자신이 부임한다고 거짓말했던 그 기간 동안 실제로는 현지 브로커를 고용해 한 인물의 행방을 필사적으로 지우려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20년 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모님의 오라버니 이진우 님이십니다. 오빠가
살아있다고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진우님은 당시 최 전무가 꾸민 위장사고로 현지에서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진우님은 신분을 숨기고 나이로비에서 자력으로 사업을 일으켜 성공을 거두신 것 같습니다. 박준호는 그 사실을 눈치채고 사모님께서 오라버니와 재회하여 자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을 두려워해 선수를 쳐서 진우님을 사회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온몸에 피가 식었다. 준호는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오빠를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나에게 접근한 것은 아버지의 자산을 가로채기 위해, 그리고 만에 하나 오빠가 살아있을 경우를 대비해 문지기로서 나를 감시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나는 의자에 주저앉아 깊이 눈을 감았다. 분노를 넘어 너무나 비열함에 영혼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20년간 나는 오빠의 목숨을 빼앗았을지도 모르는 남자를 남편으로서 뒷바라지해 온 것이다. 그때 응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수진아, 수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곳에 나타난 것은 보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석방된 초췌해진 최전무였다. 그는 더 이상 엘리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식은땀을 흘리며 나에게 매달리려 했다. 전부 박준호가 한 짓이야. 나는 그놈에게 속았을 뿐이라고. 그 땅도, 진우 일도, 제발 최대 주주로서 내 해임을 취소해줘. 이렇게 빌게. 최 전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면서도 그 말끝에 숨길 수 없는 본심이 새어나왔다. 애초에 자네 오빠가 잘못한 거야. 그는 너무 유능했어. 그가 대한상사를 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은 평생 빛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자네도 마찬가지야. 애도 못 낳는 여자가 그런 거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봤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지. 내가 유용하게 써주는 게 세상을 위한 일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엎드려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는 남자를 그저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다. 침묵이 몇 분간 이어졌다. 최 전무는 그 정적을 견딜 수 없었는지 뭐라고 말 좀 해봐. 이 냉혈한 같은 여자야. 하고 소리쳤다. 최 전무님, 당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셨군요. 나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영상 통화를 시작했다. 화면에 비친 것은 광대한 사무실에서 위험 있는 표정을 짓고 있는 한 명의 일본인 남성이었다. 햇볕에 탄 피부,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눈매에는 우리 아버지와 꼭 닮은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너는 진우. 최 전무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절규했다. 오랜만이군, 최 전무. 아니, 전 전무라고 해야 하나. 화면 속의 오빠, 이진우가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프리카 땅에서 너희들이 빼앗으려 했던 우리 집안의 자존심, 그리고 대한 상사와의 새로운 비즈니스 루트를 구축해왔다. 수진아, 지금까지 혼자서 힘들었지. 미안하다. 이제 괜찮아. 화면 한쪽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났다. 그것은 준호가 케냐 현지 협력자로 믿고 계속 돈을 보내던 현지 유력자였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오빠의 협력자였고 준호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오빠의 사업 자금과 최 전무의 횡령 증거 수집에 사용되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함정이었나. 준호가 나이로비에 가려 했던 것은 오빠를 제거하기 위한 최종 확인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이 계속 보내던 공작 자금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무기로 바뀌어 있었다는 것을요. 나는 일어나 창밖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이곳에서 멈춰버렸던 우리 가족의 시간이 지금 맹렬한 기세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느꼈다. 최 전무님, 당신은 이제 대한상사의 인간도 평창동의 명사도 아닙니다. 당신이 저지른 위장사고의 증거, 그리고 20년에 걸친 은폐 기록, 모든 것은 지금 경찰과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살려줘. 살려달라고요. 제가 왜 오빠의 목숨을 노리고 저를 20년간 속여온 당신을 살려줘야 하죠? 나는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이닥쳐 최 전무의 양팔을 잡았다. 최원일, 20년 전 살인미수 및 장기간에 걸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정식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이번에는 임의동행이 아니다. 같이 가줘야겠어. 싫어. 나는
나는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이런 데서 끝날 수 없어. 최 전무의 절규가 복도 너머로 사라져갔다. 나는 화면 속의 오빠를 향해 20년 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빠, 어서 와. 그래,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다. 자, 남은 건 그 가짜 남편뿐이군. 네. 박준호에게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최고의 결말을 준비해 뒀어요. 나는 스마트폰을 끄고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의 무대는 드디어 클라이맥스, 통쾌함의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 준호가 감옥 안에서, 그리고 유라가 빚더미 지옥 속에서 맞이할 충격적인 결말. 거기에는 20년간의 거짓말을 모두 청산하는 너무나 잔혹하고 통쾌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다. 몇 달 후 계절은 바뀌어 차가운 겨울 아침. 법정에는 냉철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준호는 과거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흔적도 없었다. 고급 정장은 벗겨지고 값싼 운동복 차림으로 등을 구부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옆에는 최원일, 과거 전무라는 직함도 평창동 저택도 잃은 그는 그저 초라한 늙은 범죄자로서 그곳에 있었다. 피고인 박준호 및 최원일, 이상의 증거에 근거하여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준호는 거짓말이야 하고 힘없이 중얼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20년간의 배임, 횡령, 위조, 그리고 살인미수, 쌓아 올린 죄의 무게는 그들의 인생을 삼키기에 충분했다. 기다리세요, 재판장님. 저는 수진이에게 속은 겁니다. 저 여자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준호는 미친 듯이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보세요. 저 여자의 얼굴을. 20년이나 같이 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냉혈한 괴물입니다. 애도 못 낳고 사랑도 모르는 그저 돈에 미친 괴물이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려 했던 건 저런 섬뜩한 여자에게서 도망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라고요. 법정 안에 준호의 추악한 절규가 울려 퍼졌다. 방청석에 앉은 나는 그 말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일절 반론하지 않고 분노도 보이지 않고 그저 투명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 그 침묵이야말로 준호에게는 무엇보다 무서운 흉기가 되었다. 뭐야, 그 눈은 뭐라고 말 좀 해봐. 네가 날 사랑한다고 말만 했어도 나는 이런 짓 안 했어.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를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박준호 씨, 당신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군요. 제가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고 싶다고요? 사랑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얕보고 저를 쓸모없는 여자라고 욕하기 시작한 그날까지 저는 당신이 돌아올 곳을 진심으로 지키려 했어요. 나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당신이 오빠를 없애려 하고 제 부모님의 땅을 빼앗으려 한 순간 제 사랑은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무무가 되었죠. 지금의 당신은 제 증오조차 받을 가치가 없어요. 준호는 말을 잃고 입만 뻐끔거렸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그저 무무. 20년간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에게서 존재 자체를 말소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다. 한편 애인이었던 유라의 말로도 그에 못지않게 비참했다. 최 씨 일가의 자산은 모두 나의 재단에 압류되었고 그녀는 맨몸으로 길거리에 나앉았다. 빚 상환을 피할 수 없었던 그녀는 지금 내가 지정한 지방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산물 선별 공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진흙투성이가 되어 일하고 있다. 과거 노숙자 연습이나 해도라며 나를 비웃었던 그녀는 이제 냉난방도 안 되는 곳에서 자신이 가장 얕보던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는 DNA 감정 결과 레오도 준호도 아닌 다른 하룻밤 상대의 아이임이 확정되었다. 유라는 누구에게도 버림받고 오직 혼자서 자신이 뱉은 거짓말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오자 그곳에는 왕 회장님과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오빠 이진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아, 고생했다. 이걸로 모든 게 청산됐구나.
진우가 내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다. 네, 길었어요, 오빠. 앞으로의 일이지만 왕 회장님과도 상의했다. 대한상사의 경영진을 쇄신하고 수진이 너에게 정식으로 임원으로 들어와 줬으면 한다. 최대 주주로서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힘을 보태주길 바라. 제가 임원이요? 과거 준호가 너 같은 주부는 사회에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단정했던 내가 그가 평생을 바쳐도 닿지 못했던 자리에 오르는 것. 이보다 더 큰 아이러니가 있고 이보다 더 통쾌한 결말이 있을까. 나는 겨울의 맑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20년간의 먹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새로운 인생의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아직 마음 따뜻한 마지막 한 막이 남아 있었다. 복수를 마친 내 앞에 나타난 또 한 명의 의외의 인물. 그 인물이 가져온 어떤 전달품이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마지막으로 부드럽게 녹여주게 될 것이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소란이 수습되었다. 나는 과거 준호가 쓰레기라고 폄하했던 그 시골 땅, 부모님이 사랑하셨고 내가 지켜낸 그 상간에 서 있었다. 그곳에는 지금 대한상사의 손에 의해 아름다운 자연과 공존하는 국제의료 리조트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빠 이진우가 나이로비에서 쌓은 인맥과 내가 가진 최대 주주로서의 권리, 그리고 왕 회장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장소로 다시 태어나려 하고 있었다. 이사님, 슬슬 시간입니다. 비서의 부름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이 리조트의 기공식, 나는 대한상사의 신임 이사로서 그리고 이 땅의 소유자로서 인사를 해야 했다. 과거 좁은 부엌 한 구석에서 준호의 폭언을 견디고 몇 푼 안 되는 생활비를 쪼개 쓰던 무력한 주부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세련된 색상의 정장을 입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걷는 내 모습에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이 안녕하십니까 이사님하고 경의를 담아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하나하나의 인사의 말 대신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침묵은 과거에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고 적을 몰아붙이기 위한 창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에게 침묵은 마음의 깊은 평화를 담은 증거가 되어 있었다. 식전 행사장으로 향하려던 때 한 젊은 여성이 행사장 입구에서 곤란한 듯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피부에 소박하지만 깨끗한 옷차림, 손에는 낡았지만 소중하게 다뤄진 작은 나무 상자를 안고 있었다. 저 혹시 이수진 님이신가요? 그녀가 서툰 한국말로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사나라고 합니다. 나이로비에 있는 진우 선생님 클리닉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진우 선생님께서 혹시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꼭 이것을 여동생분께 전해달라고 오랫동안 부탁하셨습니다. 사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나무 상자를 나에게 내밀었다. 듣자 하니 그녀는 내전으로 나이로비에서 부모를 잃고 오빠 이진우에 의해 목숨을 구원받고 자란 고아 중 한 명이라고 했다. 오빠가 한국으로 귀국할 때 그녀는 현지 일을 정리하고 뒤따라올 예정이었다고 한다. 나는 맡겨진 나무 상자를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몇 장과 내가 어릴 적 아버지께서 사주신 고장난 채로 있던 낡은 오르골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 있던 편지를 펼쳤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숨을 거두기 직전 나에게 쓰신 유언장이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에게. 너에게 박준호라는 남자를 소개해 준 것을 나는 평생 후회하고 있다. 그날 진우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나에게 그는 교묘하게 접근해 왔지. 나는 내 눈이 멀었었다. 너를 그런 비열한 남자에게 맡겨버린 것을 천국에서라도 계속 사과하고 싶구나. 하지만 수진아, 믿는다. 너는 내 딸이다. 강철 같은 강함과 샘물 같은 다정함을 품은 아이다. 언젠가 반드시 너는 내 힘으로 빛을 찾아낼 것이다. 그때까지 이 오르골 안에 너의 권리의 진실을 숨겨두마. 네가 진짜 자신을 되찾았을 때 이것이 열릴 것이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이다. 준호의 야심도 나의 고통도 그리고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도. 오르골 밑바닥에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 남겨두신 또 다른 비밀 계좌의 열쇠와 오빠의 생존을 믿고 계속 찾기 위한 활동 자금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나무 상자를 꼭 껴안았다.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20년간 아무리 모욕당해도 아무리 배신당해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아버지의 사랑에 닿아 처음으로 흘러넘쳤다. 이사님, 오라버니께서도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행사장 저편에서 오빠 이진우가 사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수진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를 자랑스러워하셨어. 내가 나이로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르침과 네가 한국에서 집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야. 오빠는 내 손을 힘껏 잡았다. 자, 가자.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다. 나는 푸르고 맑게 개나늘을 올려다보았다. 20년 전 그날, 준호에게 아프리카에 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길고 어두운 겨울이 끝났다. 준호는 지금 감옥 안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의 무게에 짓눌리며 살고 있다. 유라는 지금 진흙투성이가 되어 자신이 짓밟았던 사람들의 고통을 이런씩 갚아나가고 있다. 그들은 이제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 그들에 대한 증오는 한 점도 남아있지 않다. 그저 정의가 실현되었고 나는 자유로워졌다. 기공식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눈 아래 펼쳐지는 새로운 리조트의 풍경. 이곳에는 희망에 찬 많은 사람들의 미소가 있었다. 여러분, 저는 20년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포기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 안에는 친구 지연도, 왕 회장님도, 그리고 오빠의 모습도 있었다. 나는 하늘을 향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저는 제 인생을 제 발로 걸어가기 시작할게요. 한 여성이 20년의 어둠을 헤쳐나와 빛나는 미래로 발을 내디뎠다. 그 뒷모습은 어떤 권력보다도 아름다웠고 어떤 보석보다도 고귀했다. 겨울 햇살 아래 어디까지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